한반도.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된 숨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위로는 불시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개념 없는 형님, 북한. 왼편엔 세계 최다 인구를 가진 중국. 오른편엔 2차 대전의 기억을 품은 일본. 그리고 머리 위로는 러시아의 냉기가 들이옵니다. 마치 장기판 한가운데 끼워진 말처럼 한국은 사방이 외교적 지뢰밭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복잡한 곳, 그리고 가장 살아남기 어려운 자리.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무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벽녘 수십 개 도시가 동시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지하철역으로 대피했고 병원과 학교도 폭격의 대상이 되었죠. 외교적 긴장 국면은 하루아침에 파괴전으로 바뀌었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남중국해에서는 미 해군 항공모함과 중국 해군이 마주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고조된 긴장감은 언제든 실수 한 번의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예고 없이 시작되고 외교보다 총알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환경 한가운데 한국은 존재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외교 전선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평화 위에 쌓은 전설. 한국은 단 한 번도 진짜로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 팩제, 신라 삼국이 서로 싸우던 시절에도 이 나라는 전쟁의 땅이었고 조선의 말기엔 외와 청, 러시아가 동시에 이 땅을 노렸습니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침공은 단지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조선 백성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637년 1월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47일간 고립되었고 마침내 청군 앞에 무릎 꿇고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머리를 땅에 3번 찍고 땅바닥에 몸을 던져 무릎을 꿇는 3개국 고래를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가족을 잃고 수많은 여성들이 청나라 병사에게 끌려갔으며 고아와 과부가 전국에 넘쳐났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는 아니라는 교훈을 조선은 피로 배웠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조선을 사실상 병합했고 1910년엔 공식적으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 동안 말과 글이 금지되고 강제징병과 징용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집단 기억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상처는 아직도 한국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곧바로 찾아온 건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준비되지 않은 군대, 무너진 국토, 폭격 맞은 도시, 끌려간 가족들.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시는 지지 않겠다. 총보다 강한 경제력, 기적이 시작되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맨손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고 전국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절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도로가 깔리기 시작했고 국민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땀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1970년대에는 포항제철, 현대조선, 금성사지금의 LG전자 등이 등장하며 중화학공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10억 달러 달성이 국가뉴스로 보도되던 시절에서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연간 수출액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나라가 되었죠. 서울, 부산, 울산은 자동차 조선전자 산업의 핵심 허브가 되었고 한강의 기적은 세계은행과 IMF가 인정하는 세계적 경제 부흥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 토대는 한국의 군사력 발전에 결정적인 힘이 되었고 기술의 군대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조선 IT. 한국의 이름은 이제 기술과 정밀함의 상징이 되었고 그 기술은 결국 군사력의 심장이 됩니다. 강한 군사력은 단지 병사의 숫자가 아니라 정밀함, 효율성, 그리고 빠른 진화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세계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숫자 그 이상의 전략. 한국은 현재 6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점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예비군 시스템입니다. 훈련된 예비군과 민방위 인력까지 합하면 총 병력은 382만 명.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약 18만 20만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예비 전력은 전시의 완전한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유럽의 전통 강대국 34개국을 합친 병력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단지 많음이 아니라 실제 전시 상황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준비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력. 한국은 현재 2,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K전차는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수입해 사용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폴란드는 한국산 K전차 천여대와 K9 자주포 600여 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총액은 약 20조 원, 하나로 1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이는 유럽 내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은 기존의 유럽 국가들이 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선호하던 관행을 깨고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제 군수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서 KPL이라는 맞춤형 현지형 전차 개발과 현지 생산 라인 구축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단기적 공급을 넘는 장기적 군사 협력으로 이어졌고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을 전략적 무기 공급국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자주포는 어떨까요? K9 자주포? 세계 최대 자주포 수출국 NATO, 호주, 인도, 핀란드 등 다수의 나라가 이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총 보유 자주포 수는 2,400여 문, 여기에 견인포까지 포함하면 7,000문이 넘습니다. 공군 역시 놀랍습니다. F-15K, KF-16,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전투기만 700여 대 이상을 운용하며 아시아 최상위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공군 훈련에서는 F-35의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가 한반도 상공을 무음비행하며 실전과 같은 상황을 재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군 바다 위의 거인. 한국의 해군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조대 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괴물 같은 존재이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SLBM을 장착한 잠수함, 도산 안창 5급은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새벽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하자 바다 위에서 조용히 순찰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성용함은 즉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갑판 위에 정적이 깨지고 전투정보센터에는 긴박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표 탐지. 고도 600km, 속도 마하우 이상.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해수면 너머로 달빛이 부서지던 바다는 이제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하는 전자전의 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미사일을 정확히 포착했고 실시간으로 합참에 전송된 정보는 일본과 미국 측에도 동시 공유되었습니다. 당시 작전본부는 미사일 요격을 가정한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장교들은 긴장된 얼굴로 표적 좌표를 확인했고 상황실의 모니터에는 빨간 선 하나가 궤도를 그리며 남하하는 미사일을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훈련 영상 속에서는 전투복을 입은 지휘관이 무전기를 쥐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지속 추적 요격 준비 완료. 이 장면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 혹은 단 몇 분 전일 수도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사일을 요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발사 이전의 징후를 감지하고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 순간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는 준비된 국가입니다. 이러한 이지스 시스템의 능력은 단지 하나의 군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기술과 전략, 그리고 실전을 살아내는 민족이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술로 무장한 나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준비된 민족.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가장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한때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의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8위. 전체 무기체계의 70% 이상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 그것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형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KAI는 경공격기 FA-50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이스라엘. 어떤 중국 네티즌은 말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한국의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작은 영토, 불안한 지정학적 위치, 강한 기술력, 단결된 국민, 자주적인 국방력.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이스라엘이 사방을 적으로 둔 채 생존력을 길렀듯이 한국 또한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생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 강하지만 겸손한 나라.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나라입니다. 외형은 소국이지만 그 속에는 강인한 생존 의지와 기술,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진행되는 호국 훈련에서는 민간인, 군인, 기업이 하나로 움직이며 전 국민이 실제 위기 대응 훈련을 합니다. 평화는 준비된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유티하로 오늘도 우리는 평화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준비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켜내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힘,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입니다.